할아버지와 손자의 유전자 일치 확률 0%. 그런데 쫓겨난 며느리가 가져온 검사 결과 아이는 죽은 남편의 친자가 확실했습니다. 도대체 이 콩가루 같은 유전자의 범인은 누구일까요? 뽕작가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계신 곳으로 재물운과 행운이 찾아갑니다. 새벽 3시 고속도로 위에서 덤프트럭이 중앙선을 넘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을 틈도 없었습니다. 35살 박민석 씨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출장길에 오르던 평범한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여름 장마가 시작되던 7월의 어느 날 하늘도 슬펐는지 굵은 빗줄기가 장례식장 지붕을 뚫을 듯이 때리고 있었습니다. 아내인 이지은 씨는 상주 완장을 차기도 전에 혼절을 거듭했고 어린 아들 우주는 영정사진 속 아빠가 왜 웃고만 있는지 모른 채 육개장에 밥을 말아먹고 있었지요. 참으로 비극적이고 가슴 미어지는 풍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슬픈 드라마의 장르를 순식간에 스릴러로 바꿔버리는 인물이 한 명 있었으니 바로 시어머니 김말자 여사였습니다. 보통 자식을 앞세운 부모는 단장의 미품에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다고들 합니다만 말자 여사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3일 내내 빈소를 지키면서도 마치 안구건조증 말기 환자처럼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기적의 생체 리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응시하는 것은 떠난 아들의 영정사진이 아니라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며느리 지은의 뒤통수였습니다. 그 눈빛의 온도가 어찌나 뜨겁고 날카로운지 만약 눈빛으로 요리가 가능하다면 불판 위에 올린 삼겹살도 단숨에 웰던으로 익혀버릴 기세였습니다. 조문객들이 위로의 말을 건네도 그녀는 콧방귀를 뀌며 수육 한 점을 입에 넣고 우물거리기 바빴습니다. 아이고 형님, 며느리가 저렇게 서럽게 우는데 좀 달래주세요. 쓰러지겠어요. 동서가 조심스레 건넨 말에 말자 여사는 씹던 수육을 꿀꺽 삼키며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울긴 누가 울어?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고 있겠지. 남편 죽었으니 보험금 타서 딴 놈이랑 새 살림 차릴 생각에 침이 꼴딱꼴딱 넘어갈 거다. 여우 같은 년 내가 모를 줄 알고? 이것은 단순한 시집살이의 레벨을 넘어선 망상, 장애와 인간 불신의 환상적인 콜라보레이션이었습니다. 말자 여사의 뇌 구조를 분석해 본다면 아마 구할은 며느리에 대한 의심이고 나머지 일할은 내 핏줄에 대한 집착으로 채워져 있을 것입니다. 그녀의 의심병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지만 아들 민석이 죽자 마치 봉인 해제된 요괴처럼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녀의 신경을 긁는 존재는 7살 난 손자 우주였습니다. 말자 여사는 틈만 나면 우주의 얼굴을 돋보기 보듯 뜯어보곤 했습니다. 쌍꺼풀 없이 찢어진 눈매가 특징인 집안 내력과 달리 우주는 사슴처럼 맑고 큰 눈망울에 짙은 쌍꺼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영감, 저거 봐봐. 아무리 봐도 이상해. 당신이랑 나 그리고 죽은 민석이까지 전부 호꺼풀인데 쟤는 어디서 저런 왕방울만 한 눈을 달고 나왔어? 혹시 며느리년이 쌍꺼풀 수술한 놈이랑 바람 피운 거 아니야? 시아버지 춘식 씨는 아내의 망발에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이 여편네야. 며느리가 자연산 쌍꺼풀이니 애가 엄마 닮은 거지. 애 잃고 정신이 나갔어? 제발 그 입 좀 다물어. 하지만 말자 여사의 귀에는 남편의 호통이 그저 모기가 윙윙거리는 소음 정도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며느리 지은은 순진한 척 가면을 쓰고 아들의 등골을 빼먹다 못해 뻐꾸기처럼 남의 알을 둥지에 낳아놓은 희대의 요물이었으니까요.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막장 드라마 작가 뺨치는 시나리오가 지필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남편의 49제가 지났습니다. 지은 씨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다시 직장에 나가야 했고 슬픔을 억누르며 바쁘게 출근 준비를 하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도어락 잠기는 소리가 삐리릭하고 들리자마자 소파에 죽은 듯이 누워있던 말자 여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동작은 흡사훈련 잘 된 특수부대 요원처럼 민첩하고 은밀했습니다. 같지? 그래, 이제야 기회가 왔어. 말자 여사는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둔 위생 비닐장갑을 꺼내 끼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번들거렸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심증만 있던 불륜의 증거를 확보하여 과학의 힘으로 며느리를 단죄할 디데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발소리를 죽이며 화장실로 잠입했습니다. 타겟은 세면대 위에 꽂혀 있는 노란색 캐릭터 칫솔, 바로 손자 우주의 것이었습니다. 흐흐, 요것만 있으면 다 밝혀지겠지. 내 아들 핏줄이 맞는지 아니면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귀인지. 그녀는 마치 국보급 고려청자를 다루듯 조심스럽게 칫솔을 집어 지퍼백에 넣었습니다.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미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전자 검사에는 비교 대조군이 필요했으니까요. 죽은 아들의 머리카락이나 유품을 찾는 건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자 여사는 더 확실하고 간편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바로 격세 유전 검사. 할아버지와 손자의 유전자를 대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안방으로 살금살금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만년 과장으로 퇴직해 하루 종일 TV 리모컨과 한 몸이 되어 살아가는 남편. 춘식 씨가 입을 벌린 채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드르렁. 컥. 드르렁. 천장을 울리는 콧꼬리 소리가 평화롭기 그지없었지요. 말자 여사는 남편의 머리맡으로 다가가 마치 흰머리를 뽑아주는 척하며 굵고 튼튼해 보이는 머리카락 몇 가닥을 겨냥했습니다. 미안해요, 영감. 이게 다 집안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거니까. 따끔. 으어. 뭐야. 춘식 씨가 비명을 지르며 눈을 번쩍 떴습니다. 말자 여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뽑은 머리카락을 등 뒤로 감추며 능청을 떨었습니다. 아유, 자는데 미안해요. 왕파리가 머리에 앉았길래 잡느라고 그랬지. 다시 자요, 다시 자. 무슨 파리가 뼛속까지 아프게 물어. 거참. 순진한 춘식 씨는 아내의 손에 자신의 생체 정보가 들려있는 줄도 모르고 투덜거리며 다시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말자 여사는 안방을 빠져나와 춘식의 머리카락을 또 다른 지퍼백에 담았습니다. 우주의 칫솔과 춘식의 머리카락. 이 두 개의 지퍼백을 손에 쥔 말자 여사는 마치 세상을 구원할 성배라도 얻은 듯 희열에 찼습니다. 그녀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습니다. 지은이 내년 딱 기다려라. 내 촉이 틀린 적은 한 번도 없으니까. 결과 나오는 날이 바로 내년 제삿날이 될 거다. 그녀는 서둘러 외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유전자 검사센터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가는 내내 그녀는 상상의 나래를 펼쳤습니다. 검사 결과지를 며느리 얼굴에 집어던지고 머리채를 잡아 끌어내는 통쾌한 상상. 동네 사람들에게 거봐라. 내 말이 맞지 않냐며 동정을 받고 며느리를 천하의 몹쓸 년으로 매장시키는 짜릿한 복수극. 그것은 그녀에게 있어 남편을 잃은 슬픔보다 더 강력한 도파민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자 여사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이 행동이 단순히 며느리를 쫓아내는 것을 넘어 35년간 묻어두었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열쇠가 될 줄은 말입니다.
그녀가 그토록 신봉하는 핏줄과 과학이 오히려 자신의 목을 겨누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택시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처럼 무심하게 놓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등기 우편 하나가 이 집의 운명을, 아니 콩가루가 될 집안의 미래를 배달해 줄 것입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말자 여사의 입꼬리는 내려올 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비극의 서막인지도 모른 채 말이지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김말자 여사에게 있어 마치 고시 합격 발표를 기다리는 수험생의 초조함과 복권, 당첨 번호를 맞춰보는 도박사의 설렘이 공존하는 기이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 우체국 집배원이 건네준 등기 우편. 봉투는 이 집안의 평화를 산산조각 낼 핵버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말자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통보서. 그 건조한 제목 아래 적힌 텍스트들을 읽어내려가는 그녀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망의 지진이 아니라 자신의 가설이 입증되었다는 환희의 진동이었습니다. 검체 어조부와 검체 비손자의 혈연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불일치 확률 99.9%. 그녀의 입에서 그럼 그렇지 라는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보통의 할머니라면 손자가 핏줄이 아니라는 사실에 하늘이 무너져야 정상이겠지만 말자 여사의 뇌구조에서 며느리의 외도 입증은 가문의 비극보다 상위 카테고리에 저장되어 있었나 봅니다. 그녀는 이 종이 한 장이 며느리를 단죄할 면제 부이자 집안에서 쫓아낼 강력한 엑스칼리버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먹잇감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는 맹수처럼 현관문을 주시했습니다. 저녁 7시 도어락이 해제되는 경쾌한 비품과 함께 하루 종일 마트 계산대에서 서 있느라 퉁퉁 부은 다리를 이끌고 며느리 지은이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지은의 힘없는 인사가 끝나기도 전에 거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영하로 얼어붙었습니다. 왔냐? 뻔뻔한 년. 말자 여사의 첫마디였습니다. 지은이 신발을 벗기도 전에 말자. 여사는 손에 쥐고 있던 검사 결과지를 지은의 얼굴을 향해 힘껏 집어 던졌습니다. 팔랑거리며 바닥에 떨어진 A사 용지는 비수보다 날카롭게 지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눈이 있으면 읽어봐. 글씨도 못 읽냐? 내년이 낳아온 그 새끼, 우주놈 말이다. 내 영감이랑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라는데? 0%란다, 0%. 아주 깔끔하게도 남남이여. 지은은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주워들었습니다. 불일치라는 세 글자가 망막에 박히는 순간 뇌가 정지하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주가 아버님의 손자가 아니라니.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남편 민성만을 사랑했던 그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어머니, 이거 뭔가 잘못됐어요. 오류가 난 걸 거예요. 우주, 민석 씨 아들 맞아요. 제가 맹세해요. 맹세?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증거가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어디서 오리발이야? 내년이 밖에서 굴러먹다 뻐꾸기처럼 남의 알을 우리 둥지에 까놓고 내 아들이 멍청하게 그걸 품어주다 죽은 거 아니냐고. 말자 여사의 고함에 안방에 있던 춘식 씨가 놀라서 뛰쳐나왔고 방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우주도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여보, 진정해. 며느리 잡겠어. 춘식이 말려보려 했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말자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은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아, 어머니, 제발요. 닥쳐.
이 더러운 년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내 아들 잡아먹고 족보까지 더럽힌 년을 내가 하루라도 더 끼고 살 줄 알았냐? 말자 여사는 지은을 현관 쪽으로 질질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현관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복도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축출이 아니라 며느리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한 공개 처형 퍼포먼스였습니다. 동네 사람들, 여기 좀 나와보소. 우리 며느리년이 바람 피워서 남의 씨를 받아왔답니다. 아이고, 불쌍한 내 아들 민석이 전현한테 속아서 핏줄도 아닌 걸 제 새끼인 줄 알고 키우다 갔어. 억울해서 어쩌나. 앞집, 윗집, 아랫집 문이 하나둘씩 열리고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내다보았습니다. 지은은 수치심과 공포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사람들 보잖아요. 보라고 하는 소리다. 부끄러운 줄은 아냐? 썩 꺼져. 말자 여사는 지은의 짐 가방과 옷가지들을 복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손자 우주의 등까지 떠밀어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너도 가라. 꼴도 보기 싫다. 하랩이랑 피 한 방울 안 섞인 놈이 어디서 할머니 해? 징그러우니까 다 데리고 꺼져. 쾅! 육중한 철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닫힌 문 너머로 말자 여사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는 띠띠띠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가족과의 단절을 알리는 잔인한 전자음이었습니다. 복도에 덩그러니 남겨진 지은과 우주. 우주는 낯선 할머니의 모습에 놀라 자지러지게 울고 있었고 주민들은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어머 세상에, 며느리가 바람을 피웠대? 유전자 검사까지 했다는데? 쯧쯧, 죽은 남편만 불쌍하게 됐네. 어느 누구도 지은의 억울함을 들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유전자 불일치라는 과학적 팩트 앞에 그녀의 눈물은 그저 악어의 눈물로 치부될 뿐이었습니다. 지은은 우주를 품에 안고 황급히 아파트를 빠져나왔습니다. 밖에는 며칠 전 장례식 때처럼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처마 밑에 쭈그리고 앉아 그녀는 멍하니 빗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그녀는 맹세코 외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민석은 그녀의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우주는 민석의 눈, 코, 입을 쏙 빼닮지는 않았어도 잠버릇이나 식성까지 닮은 붕어빵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시아버지와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까요? 검사 오류일까? 아니면 병원에서 아이가 바뀐 걸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금 이대로 쫓겨난다면 죽은 남편 민석은 바보같이 속고 산 남자가 되고 아들 우주는 평생 출처 모를 사생아라는 주홍글씨를 달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만은 죽어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지은의 눈빛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슬픔과 당혹감으로 흐려졌던 눈동자에 서늘한 도끼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과학이 거짓말을 할 리는 없어. 하지만 그 과학이 가리키는 진실이 어머니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 수도 있어. 그녀는 주머니 속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결백을 증명하려면 진짜 비교 대상이 필요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닌 죽은 아빠의 유전자. 하지만 남편 민석은 이미 화장되어 한 줌의 재가 되었습니다. 집안에 남은 유품들은 시어머니가 다 태워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지은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기억 하나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즐겨 쓰던 낡은 빗, 탈모를 걱정하며 매일 아침 톡톡 두피를 두드리던 그 빗이 안방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
결혼사진 액자 뒤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쳤을 유일한 유품. 우주야, 엄마 믿지? 우리 다시 들어갈 거야. 들어가서 아빠 찾아오자. 지은은 빗속에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며느리라는 이름의 약자가 아니라 한 아이의 어미로서 반격을 결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 김말자 여사가 열어젖힌 지옥문, 그 안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 진짜 악마가 누구인지 밝혀내야 했습니다. 비에 젖은 그녀의 등 뒤로 천둥 소리가 마치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우르릉 울려 퍼졌습니다. 지은과 어린 우주가 몸을 의탁한 곳은 동네 어귀에 있는 24시간 찜질방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집 쫓겨난 사람들이 갈 곳이라곤 드라마 국룰에 따르면 포장마차 아니면 찜질방 아니겠습니까? 딱딱한 플라스틱 베개와 땀냄새 섞인 훈기가 가득한 그곳은 하루아침에 길바닥 나앉은 모자가 현실을 자각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가혹하고도 적나라한 장소였습니다. 지은은 양머리 수건을 한 채 곤히 잠든 우주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속눈썹 끝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남들은 식혜에 구운 계란 까먹으며 하하호 즐거운 곳이거늘 지은의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식혜는 모래알처럼 까끌까끌했습니다. 마치 식혜 바닥에 가라앉은 밥알들이 자신의 처지 같아 보였지요. 아무리 둥둥 뜨려 해도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바닥에 처박힌 꼴이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저앉아 신세 한탄이나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김말자 여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동네 미용실과 경로당을 순회하며 지은을 희대의 불륜녀로 브랜딩하고 있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글쎄 며느리년이 겉으로는 요조 숙녀인 척하더니 속은 아주 시커먼 구렁이였지 뭐예요. 유전자 검사가 0%라니까? 0%? 안 봐도 비디오요. 안 들어도 오디오였습니다.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죽은 남편 민석의 유전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이미 한 줌의 재가 되어 납골당에 안치되었고 유일하게 남은 생체 정보인 유품들은 시어머니가 점령한 그 철옹성 안에 있었습니다. 들어가야 해. 어떻게든 들어가서 찾아와야 해. 지은은 휴대폰을 꺼내 동네 통장 302호 박 여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 지은을 딸처럼 예뻐했던 박 여사님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여사님, 저 지은이에요.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제발이요. 작전명은 아빠를 찾아서. 디데이는 수요일 오전 10시로 잡혔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천인 말자 여사가 수요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가는 일주일 중 유일하게 집이 비는 골든타임이었습니다. 수요일 오전 골목 어귀에 숨어있던 지은은 말자 여사가 화려한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성경책을 옆구리에 낀 채 집을 나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녀가 골목을 돌아 사라지자마자 지은은 첩보 영화의 주인공처럼 쏜살같이 아파트 복도로 뛰어들었습니다. 도어락 앞에 선 지은의 심장은 터질 듯 요동쳤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뀌었을까? 말자 여사의 성격상 복잡한 건 딱 질색이니 뻔한 번호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키패드를 눌렀습니다. 말자 여사의 생일 공유기요. 삐비빅. 오류였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지은은 죽은 아들 민석의 기일인 0707을 눌러보았습니다. 삐비빅.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초조함에 입안이 바짝 말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내리면 쫓겨난 며느리가
도둑처럼 서성이는 걸 들키게 됩니다. 그때 문득 시어머니가 평소 입버릇처럼 하던 욕설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에이 설마. 지은은 반신반의하며 눌렀습니다. 18. 띠리릭, 철컥. 문이 열렸습니다. 세상에 비밀번호를 요구로 해놓다니. 며느리에 대한 분노를 비밀번호에까지 승화시킨 시어머니의 집념에 소름이 돋으면서도 한편으론 그 단순함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감탄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지은은 신발을 신은 채로 안방으로 직행했습니다. 집안은 며칠 전 난장판이 된 그대로였습니다. 지은은 화장대로 달려가 결혼사진 액자를 드러냈습니다. 다행히 그 뒤에 숨겨두었던 낡은 빚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남편 민석이 매일 아침 머리숱이 생명이야라며 두피를 두드리던 그 빚. 빗살 사이사이에는 하얗게 낀 비듬과 모근까지 뽑힌 튼튼한 머리카락들이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평소엔 지저분하다 잔소리했을 그 흔적들이 지금은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보석처럼 보였습니다. 찾았다. 여보, 고마워. 지은은 빚을 지퍼백에 소중히 담았습니다. 그런데 나가는 길 거실 소파에 놓인 시아버지 춘식의 베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지은은 본능적으로 춘식의 베개에서 짧은 회색 머리카락 몇 가닥을 집어 다른 봉투에 챙겼습니다. 만약을 대비한 보험이었습니다. 다시 찜질방으로 돌아온 지은은 곧바로 퀵 서비스를 통해 유전자 검사센터로 빚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된 기다림의 시간. 이번 기다림은 지난번의 절망과는 달랐습니다. 진실을 목전에 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팽팽한 긴장감이었습니다. 3일 후 검사 결과가 휴대폰 문자로 도착했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열었습니다. 찜질방 구석, 휴대폰 불빛만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검체 어부와 검체 비자의 친자 관계가 성립합니다. 일치 확률 99.9999%. 흑. 지은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느라 어깨가 심하게 들썩였습니다. 맞았습니다. 우주는 민석의 아들이 확실했습니다. 그녀는 결백했습니다. 안도감에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안도감은 아주 잠시였습니다. 이내 그녀의 머릿속에서 차가운 이성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복잡한 수학 공식을 푸는 것처럼 팩트들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조립되었습니다. 첫 번째, 우주는 죽은 남편 민석의 친아들이다. 두 번째, 우주는 시아버지 춘식의 친손자가 아니다. 지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동시에 참이 되려면 결론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민석 씨는 아버님의 친아들이 아니다. 순간 지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듯한 전율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며느리의 외도를 의심하고 핏줄 타령을 하며 발광했던 이유. 그것은 며느리가 의심스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본인이 찔리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투사라고 하던가요. 자신의 부정한 마음을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저급한 방어기제. 지은의 입에서 허탈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35년 전 시어머니 김말자 여사가 저지른 불륜의 씨앗이 바로 남편 민석 씨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감추기 위해 평생을 조마조마하며 살았을 테고 손주가 태어나자 혹시나 자신의 죄가 들통날까봐 그토록 며느리를 잡았던 것입니다. 어머니, 당신 진짜 나쁜 사람이네. 지은은 주머니 속에 넣어두었던 또 하나의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시아버지 춘식의 머리카락이 든 봉투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을 맞출 차례였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씌웠던 불륜녀라는 프레임을 고스란히 들어서 시어머니 목에 걸어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죽은 남편도 우리 우주도 명예를 되찾을 수 있으니까요. 지은은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더 이상 울고만 있던 약해 빠진 며느리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매점에 가서 삶은 계란 2개를 샀습니다. 우걱우걱 목이 메도록 계란을 씹어 삼켰습니다. 힘을 내야 했습니다. 싸움은 이제부터가 진짜였습니다. 기다리세요, 어머니. 당신이 쏘아 올린 그 공, 제가 홈런으로 쳐서 돌려드릴 테니까. 지은의 눈빛이 찜질방 불가마보다 더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검사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추가 검사 의뢰할게요. 부계 확인 검사입니다. 네, 아주 급해요. 전화를 끊는 지은의 손끝이 야무졌습니다. 바야흐로 며느리의 반격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찜질방의 밤은 깊어가고 거짓으로 쌓아 올린 말자 여사의 모래성은 서서히 무너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전의 날 아침 이지은의 손에 들린 서류 봉투는 겨우 A사 용지 몇 장 무게에 불과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의 질량은 히로시마에 떨어진 리틀 보이보다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며칠 전 빗속에서 쫓겨나던 그 초라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찜질방 미역국으로 기력을 보충하고 삶은 달걀로 투지를 다진 그녀는 이제 시어머니라는 거대한 악의 축을 심판하러 가는 지옥에서 온 판사였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익숙한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는 그녀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놀이터에서 뛰어놀던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경비실 아저씨의 안부 인사도 그녀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머릿속에는 시뮬레이션 돌려본 수백 가지의 대화 패턴과 그 끝에 마주할 시어머니의 일그러진 표정만이 가득했습니다. 띵동. 초인종을 누르는 손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용광로처럼 뜨거웠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누구세요? 하는 시어머니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접니다, 어머니. 문 열어주세요. 뭐, 내년이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와? 당장 안 꺼져? 안 열어주시면 이 서류들 복사해서 아파트 게시판마다 붙이고 부녀회장님 댁에도 한 부 넣어드릴 거예요.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지은의 서늘한 협박이 먹혀들었는지 잠시 후 철컥하고 잠금장치 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자마자 날아온 건 반가운 인사가 아니라 굵은 소금 세례였습니다. 퇴! 재수없게 아침부터 불륜녀가 찾아오고 난리야. 말자 여사는 현관에 서서 소금 바구니를 들고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영문을 모르는 시아버지 춘식 씨가 불안한 눈빛으로 앉아 있었지요. 지은은 머리에 묻은 소금을 태연하게 털어내며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벗지도 않은 채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탁자 위에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소금은 아껴두세요. 나중에 국간 맞출 때나 쓰셔야죠. 아, 참. 어머니가 끓여주실 국을 먹을 사람이 남아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이게 미쳤나?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댔구야. 그래, 찔리는 게 있어서 다시 빌려왔냐? 위자료라도 내놓으라 이거야? 말자 여사의 기세는 여전히 등등했습니다. 그녀의 세계관 속에서 며느리는 이미 확정된 범죄자였으니까요. 지은은 콧방귀를 뀌며 첫 번째 서류를 꺼내 펼쳤습니다. 보세요. 제가 의뢰한 2차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검체는 민석 씨가 쓰던 빗에서 채취한 머리카락이랑 우주 칫솔이었고요. 말자 여사가 힐끔 곁눈질을 했습니다.
검체부 박민석과 검체자 박우주의 친자 관계가 성립합니다. 일치 확률 99.9999%. 순간 말자 여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바로 태세를 전환했습니다. 인지부조화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현실 부정이니까요. 이거 조작이지? 어디서 가짜 서류를 만들어 와? 요즘 세상에 돈만 주면 이런 거 다 만들어준다고 하더라. 내가 모를 줄 알아? 조작이요? 검사센터 전화번호 있으니까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아버님이 직접 전화해 보세요. 지은의 당당한 태도에 춘식 씨가 주춤하며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노안이 온 눈을 찡그리며 글자를 읽어내려가던 춘식 씨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임자,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일치한다잖아. 우리 민석이 아들 맞다는데? 아니라니까. 이 영감이 노망났나? 전연말에 속지 말라니까. 말자 여사가 길길이 날뛰었지만 지은은 차분하게 다음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 진짜 폭탄을 터뜨릴 차례였습니다. 어머니, 우주가 민석 씨 아들인 건 확실해요. 그런데 지난번 어머니가 하신 검사에서는 우주랑 아버님이 불일치로 나왔죠? 기억나시죠? 0%라고 대문짝만하게 써 있었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내가 딴 놈 씨를 받아온 거 아니냐? 수학 못하세요? AB이고 BC이면 어와 씨는 무슨 관계일까요? 지은은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춘식 씨의 베개에서 채취한 머리카락과 죽은 남편 민석의 빗에서 나온 머리카락을 대조한 결과지였습니다. 검체부 박춘식과 검체자 박민석의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지은은 그 종이를 시아버지 춘식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이런 사실까지는 저도 알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민석 씨, 아버님 친아들 아니에요. 거실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마치 시한폭탄의 카운트다운처럼 째깍 울렸습니다. 춘식 씨는 종이를 들고 석고상처럼 굳어버렸습니다. 35년. 강산이 3번이나 바뀌고도 반이 더 지날 시간 동안 금지옥엽 키워온 외아들이 내 핏줄이 아니라니. 이게 무슨. 춘식 씨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시선이 천천히 아내 말자에게로 향했습니다. 그 눈빛은 분노라기보다는 처절한 배신감과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문다고 했던가요? 말자 여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결국 이성이라는 끈을 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는 상황이 오자 그녀의 뇌는 방어 기제 대신 자폭 스위치를 눌러버렸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이건 모함이야. 이 꽃뱀 같은 년이 우리 집안 재산 노리고 작당한 거야. 작당이요? 그럼 재검사해 볼까요? 아버님 모시고 병원 가서 다시 뽑아볼까요? 어머니, 민석 씨 누구 아들이에요? 35년 전 그때 만났던 그 남자 누구냐고요. 지은이 소리를 지르자 패닉에 빠진 말자 여사가 꽥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대한민국 막장 드라마 역사의 길이 남을 명대사가 그녀의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아니라니까. 그 인간이 분명히 그랬어. 자기는 정관 수술해서 임신 안 된다고. 묶어서 절대 애 안 생긴다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애가 생겨. 이건 다 거짓말이야. 순간 지구의 자전이 멈춘 것 같은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지은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관수술? 묶었다고?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자백이었습니다. 불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과 피임에 관한 구체적인 대화까지 나누었음을 스스로 시인한 꼴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불륜을 잡겠다며 설쳐대던 시어머니가 자기 입으로 35년 전의 불륜 디테일을 생중계해버린 것입니다. 지은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반면 춘식 씨는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편네야. 너 지금 뭐라고 했냐? 정관. 수술? 춘식 씨의 목소리는 갈라져서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아차 싶었던 말자 여사가 입을 틀어막았지만 이미 엎지른 물이요. 뱉어버린 정관 수술이었습니다. 주워 담을 수도 다시 이을 수도 없는 파국이었습니다. 아니. 여보, 그게 아니라 내가 너무 당황해서 헛소리가 나온 거야. 이거 다 며느리년이 꾸민 짓이라니까? 우리 민석이가 왜 당신 아들이 아니야? 눈, 코, 입 다 당신 빼다 박았는데. 닥쳐. 평생 큰 소리 한 번 안 치고 살던 순둥이 춘식 씨가 처음으로 사자우를 토해냈습니다. 그 고함의 베란다 창문이 윙윙 울릴 정도였습니다. 춘식 씨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식탁 위에 있던 물컵을 집어 던졌습니다. 와장창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말자 여사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35년이야. 내가 35년을 남의 자식 키우느라 뼈 빠지게 일하고 야근하고 상사한테 굽실거리고 너는 나를 뭘로 본 거야? 내가 그렇게 우스웠어? 뻐꾸기 둥지 지키는 호구로 보였냐고. 춘식 씨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부정당한 남자의 피눈물이었습니다. 말자 여사는 춘식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여보,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근데 진짜 억울해. 나도 속은 거야. 그놈이 묶었다고 해서. 그놈 얘기 좀 그만해. 더러우니까. 춘식 씨는 말자를 발로 밀쳐내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하고 닫힌 방문 너머로 짐을 챙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실에는 이제 승자와 패자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승자인 지은의 마음도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남편 민석이 불쌍했습니다. 평생을 친아버지인 줄 알고 따랐던 분이 친부가 아니었고 어머니의 부정으로 태어난 존재였다니. 죽어서도 편히 눈 감지 못할 남편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지은은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있는 말자 여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표독스럽던 도끼는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말실수를 수습하지 못해 덜덜 떨고 있는 늙은 노파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니 김말자 씨. 지은의 호칭 변화에 말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던 유전자 검사, 과학, 핏줄. 그게 결국 당신 목을 쳤네요. 며느리 잡으려다 본인 무덤을 파셨어요. 그것도 아주 깊고 넓게요. 너. 우주는 제가 데려갑니다. 그리고 다시는 우리 우주 찾지 마세요. 당신 핏줄 아니니까요. 당신이 그랬죠? 피 한 방울 안 섞이면 남이라고. 이제 우리 남남이네요. 지은은 탁자 위에 놓인 검사 결과지들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이 집에 남겨진 주홍 글씨가 되어 말자를 영원히 괴롭힐 테니까요.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밖으로 나오자 어느새 장마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빗속에서 쫓겨날 때와는 사뭇 다른 공기였습니다. 지은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민석 씨, 미안해. 당신 비밀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당신 아들 우주는 내가 지켰어. 그거면 됐지? 바람이 불어와 지은의 젖은 땀을 식혀주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혼자였지만
더 이상 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우주가 있었고 밝혀낸 진실이 있었으니까요. 집안에서 들려오는 춘식 씨의 고함과 말자 여사의 통곡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지은은 우주를 데리러 가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길고 지루했던 시집살이의 그림자가 완전히 떨어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김말자 여사가 치러야 할 처절한 대가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인과응보의 수레바퀴는 이제 막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폐허가 남거나 혹은 더 단단한 새 땅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김말자 여사의 거실에서 벌어졌던 정관 수술에 난 이후 이 콩가루가 될 뻔했던, 아니 이미 곱게 갈려버린 집안에는 매서운 칼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35년이라는 긴 세월을 기만당한 시아버지 박춘식 씨의 결단은 단호했습니다. 평생 아내의 기에 눌려 리모컨 채널권 하나 마음대로 행사하지 못했던 그였지만 자신의 인생 전체를 부정당한 분노 앞에서는 야수와 같았습니다. 그는 그 길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물론이고 지난 35년간 자신이 부양했던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변호사가 이 정도면 영혼까지 탈탈 터는 수준이라고 혀를 내두를 정도로 처절한 응징이 시작되었습니다. 판결문을 받아든 말자 씨는 법원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변호사는 진작에 떠났고 주변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손에 든 서류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종이 한 장이 이렇게 무거울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말자 여사는 뒤늦게 여보,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노망이 들어 헛소리한 거야라며 매달렸지만 이미 떠나간 버스요. 엎질은 정관 수술이었습니다. 춘식 씨는 짐을 싸서 나가던 날 현관에서 바짓가랑이를 잡는 말자 여사를 향해 딱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당신이 그랬지? 피 한 방울 안 섞이면 남이라고. 이제 당신과 나는 완벽한 남이야. 내 남은 인생, 당신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유일한 소원이다. 그렇게 춘식 씨가 떠나고 텅 빈 아파트에는 김말자 여사 홀로 남겨졌습니다. 정막 강산이 따로 없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며느리 흉을 보느라 전화통에 불이 났겠지만 이제는 수화기를 들 곳조차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어머, 자기 소식 들었어? 글쎄 302호 말자. 엄마가 며느리 불륜 잡겠다고 유전자 검사했다가 자기 35년 전 불륜이 들통났대. 세상에 어쩐지 며느리를 쥐잡듯 잡더라니. 자기가 찔려서 그런 거였어? 정관 수술한 남자랑 바람났었다며? 아이고 망신살 뻗쳐라. 동네방네 소문이 LTE급 속도로 퍼져나갔기 때문입니다. 말자 여사가 며느리를 내쫓으려고 동네 입구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던 그 퍼포먼스가 이제는 부메랑이 되어 그녀의 뒤통수를 강타했습니다. 시장에 나가면 콩나물 파는 할머니조차 그녀를 보며 혀를 찾고 경로당에는 얼씬도 못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사회적 고립. 그녀가 스스로 쌓아 올린 감옥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지은은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다. 시애비다. 춘식 씨였습니다. 지은은 잠시 망설였지만 떨리는 목소리에 그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몇 달 사이에 춘식 씨는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흰머리는 더 늘어 있었지요. 아버님, 건강은 괜찮으세요? 건강은 무슨, 산송장이 따로 없지. 춘식 씨는 씁쓸하게 웃으며 품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내 지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받아라. 위자료 받은 거랑
내 퇴직금 일부 정리한 거야. 얼마 안 되지만 우주 키우는데 보탰어. 아버님, 이러지 마세요. 저 이거 받을 자격 없어요. 아시잖아요. 우주 아버님 친손자 아닌 거. 지은이 봉투를 밀어내자 춘식 씨가 지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거친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지은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습니다. 지은아, 내가 며칠 밤을 새우며 생각했다. 핏줄. 그래, 그게 뭐라고. 말자, 그 여편 내가 망쳐놓은 게 그거 아니냐?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 민석이 그 녀석, 비록 내 씨는 아니었어도 내가 기저귀 갈아주고 목마 태워주고 자전거 가르쳐준 내 아들이더라. 그 녀석 웃는 거 보면서 내가 35년을 살았어. 그게 어떻게 가짜냐? 춘식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주도 마찬가지야. 내가 뭐라 해도 우주는 내 손자다. 할애비가 못나서 그 여편네 헛발질에 놀아나서 너희들 쫓아내고 미안하다. 정말 면목이 없다. 아버님, 지은은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핏줄이라는 생물학적 사실보다 더 진한 것은 함께 보낸 시간과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라는 것을 이 상처받은 노인은 깨달은 것입니다. 가끔, 아주 가끔 우주 녀석 보여줄 수 있겠니? 할애비가 보고 싶어서 병이 날 것 같구나. 네. 네, 아버님. 당연하죠. 우주도 할아버지 많이 보고 싶어 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울고 또 웃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 순간 세상 그 어떤 부녀지간보다 끈끈한 가족이었습니다. 거짓으로 점철된 말자 여사의 가족은 해체되었지만 진심으로 엮인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은의 삶은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춘식 씨가 준 돈으로 작은 전셋집을 구했고 우주는 다시 예전처럼 밝은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주말이면 춘식 씨가 놀러와 우주와 놀이터에서 공을 찼습니다. 할아버지 하고 달려가 안기는 우주를 보며 춘식 씨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했습니다. 반면 김말자 여사의 삶은 나날이 피폐해져 갔습니다. 큰 집은 재산 분할로 팔아치우고 낡은 빌라촌 반지하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곰팡이 핀 벽지를 보며 그녀는 지난 날을 후회했지만 반성보다는 원망이 앞섰습니다. 그때 칫솔만 안 훔쳤어도, 며느리년만 가만뒀어도, 여전히 남 탓만 하는 그녀에게 남은 것은 고독사를 걱정해야 하는 비참한 노후뿐이었습니다. 가끔 지은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잘못했다. 용돈 좀 다오라고 비굴하게 매달렸지만 지은은 단호하게 수신 차단을 눌렀습니다. 용서는 가해자가 원할 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준비되었을 때 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지은은, 그리고 춘식 씨는 영원히 그녀를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말자 씨는 시장에서 폐지를 주었습니다. 슈퍼 일만으로는 월세를 내기 버거웠기 때문입니다. 리어카를 끌고 가다가 초등학교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입학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문득 우주가 보였습니다. 교복을 입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말자 씨는 리어카를 세우고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가까이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습니다. 자격이 없었으니까요. 말자 씨는 리어카를 끌고 다시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봐봤자 돌아갈 곳은 없었으니까요. 의심은 독과 같았습니다. 그 독을 타인에게 먹이려 했지만 결국 자신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타인을 향해 판 무덤에 자신이 묻혔습니다. 칼을 휘둘렀지만 그 칼날은 자신을 향했습니다. 진실은 거짓을 이깁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힘들더라도 결국엔 이깁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지키려 했던 사람들은
다시 일어섭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지은은 우주와 춘식 씨를 모시고 민석의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의 사진. 지은은 사진 앞에 작은 꽃다발과 함께 춘식 씨와 우주가 함께 찍은 사진을 놓아두었습니다. 여보 왔어? 아버님도 오셨어. 춘식 씨가 사진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민석아, 내 아들아, 거기선 편안하냐? 애미가 저질러 놓은 죄, 내가 다 갚으마. 너는 내 아들이야. 누가 뭐래도 내 아들이야. 지은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무거운 돌덩이가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 민석도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보며 비로소 편안하게 눈을 감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출생 때문에 고통받았을 영혼이 길러준 아버지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으니까요. 납골당을 나오는 길, 가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우주가 양손에 지은과 춘식의 손을 잡고 깡충깡충 뛰었습니다. 그림자 세 개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비록 완벽한 핏줄로 연결된 가족은 아닐지라도 그 그림자는 그 어떤 가족보다 단단하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진짜라고 믿었던 핏줄은 거짓으로 드러나 파국을 맞았고, 가짜라고 의심받았던 관계는 진심을 통해 진짜 가족으로 거듭났으니 말입니다. 말자 여사는 텅 빈 방에서 홀로 삭은 식혜를 마시며 씁쓸함을 삼키고 있겠지만, 지은과 춘식 그리고 우주의 앞날에는 갓 지은 밥처럼 따뜻하고 구수한 행복만이 김을 모락모락 피워올릴 것입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했던가요? 세찬 비바람을 견뎌낸 이들의 땅은 이제 그 무엇보다 단단하게 굳어 그들만의 집을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곁에 있는 가족의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따뜻한가요? 그렇다면 된 겁니다. 가족을 증명하는 건 차가운 유전자 검사지가 아니라 맞잡은 손에서 느껴지는 그 따뜻한 온기, 그거 하나면 충분하니까요.